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경제 석학 들의 어떤 그 연구 업적을 통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올해 대한민국 예산 슈퍼 예산이죠. 그와 결부해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경제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좀 주저넘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공부한다는 자세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그 부동산의 가격이라든지 어떤 경제 현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학의 석학 중에서 제가 저번에 연초에 올해 계획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경제 이론을 통해서 현재 대구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큰 틀을 알자. 좀 어려운 용어로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좀 경상도 전문 용어로는 자, 자본주의 판때기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존 맥케이드, 케인즈. 이 양반은 제가 볼 때는 뭐 친구라고 말하긴 그렇고 이 양반은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경제학 교수였고 어머님이 시장을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그 마켓이 아니고 시장이 되거죠. 시장을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어떤 그 사회 지도층으로서 사람들한테 공헌을 좀 그 이롭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보자 이런 취지여가지고 뭐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하고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수학하고 경제학 전공했는데 전공하고 나서 이 사람은 공무원 시험을 쳤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시 정도 되겠습니다. 행정고시를 패스했는데 합격을 했는데 경제학 그 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도 교수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채점관들이 나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 못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학교에서 공부 그 연구를 주로 하는 선생님들이 보면 한 55세, 60세까지도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은 나의 업적이 현대에는 이해를 못하니까 후대에 깨닫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하시는 그런 학자분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존 케인즈 이 사람은 뭔가 하면 그 1차 대전 이후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국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하여튼 베르사유 조약 거기에서 뭐 대표로 왔다 뭐 그런 이야기, 뭐 이거 이야기도 한도 끝도 없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주장한 거는 큰 정부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완전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 이걸 뭔가 하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그 대공황이 왔을 때 댐을 건설해가지고 미국 경제를 살렸다 하는 건데, 존 케인즈, 앞으로 케인즈라고 하겠습니다. 케인즈 사람이 이 이론을 발표하기 그 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했기 때문에 하여튼 영향은 좀 미미했지만 같은 기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계획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항상 재미없었지만, 하지만 배워두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뭔가 꼭 아파트가 아니라도 다른 투자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정 지역의 아파트나 이런 것을 현재 가격을 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면 한 5억인데 이게 만일에 4억 정도로 떨어졌다. 제가 볼 때는 거의 20명 중에 19분은 못 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석학들의 이론을 좀 알면 자기 나름대로 결정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런 취지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케인즈 사람은 주장하는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담 스미스가 했었는데 그 사람은 방임주의, 자유 방임주의다.
근데 하여튼 케인즈 이 사람이 자 대공황 이후로 자 수령 자본주의 정부 역할이 커진다 해가지고 대공황을 타개했죠. 그래서 거시 경제학 자 정부 가계 기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해가지고 거시 경제학의 대두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 이 사람이 주장한 중에서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유효 수요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면 수요 공급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유효 수요.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유효 수요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저명한 책 중에는 보면 고용 이자와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고 이 사람이 그 주장했는 가장 간단한 그 큰 정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빈 병이 있고 이건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자, 병을 땅 속에 묻습니다. 땅 속에 묻으면 예를 들면 $100 준다. 자, $100를 줍니다. 주면 자, 그 노동자는 $100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묻어놓은 이 빈 병을 자, 땅을 파헤쳐 가지고 빈 병을 가져오면 또 $100를 준다. 그럼 $200가 노동자들한테 풀렸기 때문에 그 노동자는 소비를 하게 되면 이게 경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빈병에 뭐 돈을 넣고 땅에 묻고 그다음에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이 빈병을 가져오면 자 돈을 준다.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경제 대공황 이후로 세계 경제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들었는데, 자, 이 사람의 주장대로 해가지고 대공황을 탈출했습니다, 일단은. 탈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드리 하이에크. 저도 요거를 한 12년도에 요 프리드리 하이에크 이 사람이 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그때 읽어본 바에 의하면 좀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거라 하면 노예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두 사람은 친구 관계인데 서로 주장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작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아주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하면 안 된다. 자, 간섭하지 마라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이 결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그 어떤 기조를 그대로 좀 승계했는 거죠. 그래서 하이에크 가면 이제 신자유주의입니다. 저도 한 2010년도 초반에 이 사람의 내용을 책도 읽어보고 이 사람의 주장 신자유주의로 인해가지고 제 삶에 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대 자본이 탄생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기를 얻었던 이유가 1970년도 오일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케인즈 이론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 그 당시에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케인즈 이론이 더 이상 안 먹힌다 이거죠. 그래서 하이에크가 그동안 주장했는 시장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러면 그것이 좀 더디지만 자 경제는 살아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1921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23년에 자 정치 경제학 박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시카고 대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21년에 법학 박사 받고 23년에 정치 경제학 박사 2년 만에 받았다 하니까 나이롱 박사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그렇지만 이 사람이 세계적인 거두니까 천재였다고 봐야 되죠. 나이롱 박사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천재가 아닐까 이렇게 보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을 승계했는 게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죠. 이 사람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정부는 통화량, 그러니까 유통 화폐량만 조절하면 자 된다. 시장은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그 의학에서 호메오스테시스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모든 병은 그 몸 내의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해서 스스로 치료가 된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정부는 통화량만 조절하면 시장은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정부는 개입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밀턴 프리드만이 통화량의 중요성을 상당히 역설했죠. 그래서 이 이후로 자 밀턴 프리드만의 그 사상을 공부한 사람을 시카고 학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가 없죠? 없지만 그래도 배워두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오늘 조금 내용이 길 수 있는데 자, 정부는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 중에 뭐 정치 이야기가 일부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도대체 부동산이 왜 올라가고 있는가, 이걸 분석하고자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정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진보 정권이죠. 자, 진보 정권 좀 이해하십시오. 알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불편한 것도 좀 들어야 됩니다. 저도 정치 이야기는 되도록 안 하고 싶은데, 자, 정부는 이기는 게임만 하는 게 아닐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강남의 부자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랐죠. 한 2년 반 사이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내심 속으로는 자, 이번 정권이 아파트 가격을 올려줘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다 이거죠. 겉으로는 욕을 많이 할지 몰라도. 근데 가난한 사람은 또 뭔가 하면 정부가 이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복지로 돈을 많이 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뭔가 하면 노령연금부터 해가지고 군인도 지금 월급이 많이 올랐죠. 뿐만 아니라 자, 청년 실업수당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를 많이 핍니다. 그러니까 좀 빈자 같은 경우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자가 세금을 많이 거두고 있죠. 부자인 사람도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기분이 좋고, 빈자는 자, 그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 혜택을 주니까 기분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피해보는 사람이 서민이 아닐까. 지금 이 정부를 욕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서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역대 정권 중에서 대부분 사람이, 자,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좀 안 그렇겠지만 좀 한 채 있거나 한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다 기분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서민은 조금 기분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만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경제 석학의 이야기를 잠시 보면,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197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오늘 결론을 맺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예크 이론으로 해결했다. 그 전에 케인즈 이론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하예크, 시장이 모든 걸 맡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론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호전되었고 74년에 하예크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합니다. 하예크의 시장 경제 이론을 영국의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이 채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제가, 미국과 영국 경제가 되살아나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예크 이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하예크 이론은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입니다.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하예크가 살아있을 때 덩샤오핑입니까? 자, 이 사람이 하예크를 초대했다. 그래서 우리 인민이 좀 배부르게 살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하예크 하는 말이, 그 당시에는 집단 농장 체제였습니다. 자, 땅이 있으면 여기서 생산한 곡물을 해가지고 자, 인민들한테 n분의 1로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러니까 이 하예크가 뭘 했는가 하면 덩샤오핑한테 자, 그 사람이 생산한 것을 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라 하니까 자, 중국 경제가 살아났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예크의 신자유주의가 자, 전 세계에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신자유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작은 자본은 큰 자본에 먹힙니다. 먹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자, 시장 경제에는 그 어떠한 이론도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경제 체제가 도래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떠한 이론도 먹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예크의 신자유주의가 낳은 병폐라고 보면 뭔가 하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하예크의 신자유주의는 월가의 금융자본, 즉 투기자본이죠. 이거 출현을 하게 됐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우리나라 경제 위기는 내부적인 위기보다는 외부적인 위기인데, 그게 이제 금융자본이죠. 월가에 있는 유대인 자본, 금융자본이 이제 아시아나 뭐 유럽을 휩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경제 위기에 초래하는데, 그러니까 이 금융자본이 한 국가를 침범하게 되면 사실 정부에서도 대응 방안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는 글로벌의 어떤 특정한 하나의 이론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경제를 다시 호황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하는 게 경제 석학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의 어떤 이론도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하는 이가 적지 않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경제는 뭔가 하면 글로벌 동조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미국, 자 중국, 미국,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한국에도 직격탄이 되거죠. 그러니까 글로벌이 이제 하나의 지구촌이다 보니까 중국이 안 좋아지면 자 한국도 안 좋아진다. 미국이 안 좋아지면 한국도 안 좋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부부가 있으면 남편이 기분이 안 좋으면 따라 아내도 기분이 안 좋아지고 아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자 남편도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분업화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동조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잘 될 수는 없다 이거죠. 글로벌이 안 좋으면 우리도 안 좋다. 자 바꾸고 말하면 뭔가 하면 지금 뭡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만일에 문제가 심각해지면 한국 경제에도 치명타. 자 미국 이란이 지금 전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전쟁이 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크루즈만 아닙니까? 거기에 그 석유, 우리나라는 이란 석유를 많이 수입하죠. 근데 만일에 석유를 수입 못하게 되면 수입값이 오르면 뭡니까? 전 물가가 다 뛰게 되는 거죠.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가 다 뛰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뭔가 하면 그런 미이란 전쟁 고조라든지 미중 무역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다루는 이유가 그 국가들의 어떤 문제가 한국 경제의 직격탄이다 이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동조하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는 항상 불안합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거시경제를 주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뭔가 마파 투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항상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뭐 무역 전쟁이 없는 날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그분들은 투자를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케인즈와 하이에크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경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진보 보수 정부의 출현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보 정부, 지금 현재 진보 정부죠. 좌파 우파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진보 정부는 뭔가 하면 서민 경제를 표방합니다. 그리고 평등을 추구하고 복지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평등을 추구하죠. 평등해야 된다. 여기서 평등을 좀 지나치게 강조하면 일을 하던 사람이든 하지 않은 사람이든 평등된다. 이래 되면 뭐 사회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정부를 내세우는 거죠. 원래 말은 작은 정부를 하지만 자 복지를 하려고 하면 자 돈 많이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일 공평하게 하다 보니까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 지금 부동산에 상당한 규제가 많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복지 평등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산이 수퍼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게 되죠. 지금 법인세도 제가 알기로는 뭐 몇 프로입니까? 25%입니까? 정확하게 2.5%인가 25%인가 그런데 상당히 올랐죠. 박근혜 노무현 정부보다도 한 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투자하려는 사람도 주식을 잘 안 가죠. 그러니까 5% 법인세를 더 내니까 주식 투자를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보수정부, 흔히 말하는 보수정부가 들었으면 어떤가 하면 친기업 경제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준다 이거죠. 자 경쟁을 유발시키고 규제를 완화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감면합니다. 보통 법인세를 감면하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진보 정부는 자 서민 경제를 자 지향하고 평등을 추구하고 복지를 하는데 그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립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 근데 경기가 어려운 데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심각한 거죠. 지금은 그런 초입 단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보고 밑에는 자 신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인데 이게 통계청 자료인가 그럴 겁니다. 서울 주요 아파트 20년간 가격 변화입니다. 자, 흔히 말하는 여기서 진보 정부라는 게 김대중, 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요게 이제 진보 정부입니다. 이때는 뭡니까?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보 정부 때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지금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죠? 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그렇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수 정부는 어떻습니까? 자, 보수 정부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이때는 좀 아파트가 안정되었다 이렇게.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데이터입니다. 저는 보수도 진보도 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정치에는 큰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고. 자, 그럼 올해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올해 예산은 지금 보면 2020년도 정부 예산안과 국회 확정 예산입니다. 자, 5,120조. 슈퍼 예산이라고 하죠.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가장 많은 예산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다. 자, 가장 많은 예산이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시중의 유통량. 자, 밀턴 프리드만이 이야기했는, 자, 화폐량, 유통량이죠. 화폐 유통량이 증가하면 어디 되겠습니까? 자, 인플레이션은 이런다. 물가가 올라간다 이거죠. 근데 요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게 크게 봐서는 두 가지인데, 한 개는 뭔가 하면 정부 예산이 커지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저금리 기조. 저금리 기조가 같이 맞물리면 인플레이션은 더 일어나겠죠. 물가의 가격은 더 올라간다. 지금 이론적으로 봐서는 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슈퍼 예산에다가 저금리 기조가 합해졌으니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지금 어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뭔가 하면 양극화. 자, 양극화는 더 심화됩니다. 양극화. 자, 이거는 경제적인 측면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양극화와 더불어 차별화가 또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차별화. 그러니까 강남 내에서도 비싼 아파트는 엄청나게 비싸다. 그죠? 강남 아파트에도 뭔가 하면 단독 아파트는 3억짜리도 있습니다. 3억짜리도 있고,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저렴한 거는 뭐 2억짜리 아파트도 있습니다. 뭐 1억 얼마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하여튼 양극화와 차별화는 대한민국만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가장 무서운 거죠. 자본은, 큰 자본은 작은 자본을 잡아먹으니까. 우리가 소비를 하면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전자제품을 사고 어떤 물건을 사면 그 최종적인 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가죠. 대기업은 계속 살이 찝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너무 재미없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파레토 법칙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이면서 경제학자가 영국의 부를 조사해 보니까 20% 사람이 영국의 80%의 부를 가지고 있더라 해가지고, 자, 파레토 법칙 해가지고, 이게 조직 내에서도 상당히 적용이 됐죠.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자, 여러 가지 파레토 법칙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상위 20%의 고객이 매출의 80%를 창출한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해석을 합니까? 또 20%의 기업 구성원이 전체 업무의 80%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20%의 기업 핵심 제품이 기업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 20%의 옷이 평소 즐겨 입는 옷의 80%에 해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파레토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인터넷, 자, 웹 2.0의 추론을 해가지고 롱테일 법칙으로 대체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아니고, 자, 대한민국 부동산이나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20% 가진 사람의 이 20%의 마음이 중요하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중요합니다. 항상 부동산이든 경제정책이든 간에 가진 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억짜리 아파트, 거기 왜 사냐, 정신 나갔다. 뭐 서울 아파트, 뭐 강남뿐만 아니라 대구 수성구 아파트, 대구에 뭐 타구, 중구, 뭐 달수구 아파트 32평 6억 한다. 이 미친 분양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내 기준에서 말하는 거고, 이 20%를 가진, 20%에 속하는 가진 자들이 이 6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는 뭔가 하면, 자, 문제가 잘 안 풀 때는 20%의 해결되지 않은 것만 해결하면 그 문제는 또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제가 볼 때는, 자, 뭐였습니까? 케인즈의 이론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진보 진영에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 경제, 큰 정부의 역할이 지금 한 2년 반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만 바뀌면 제가 볼 때는 이 케인즈 아니면 하이에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 자, 투자의 시점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뭐 매가 1억 낮추어도 살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규제 때문에 그렇죠. 규제 때문에 그런데 이 규제를 무한정 규제를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규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는 거고 여러분은 그 시장을 늘 좀 관찰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투자 시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은 대구 전역이라는 대구 특정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시장 그다음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위주로 다뤘습니다만은 자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지금 정권이 진보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거다라는 감을 좀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규제도 언젠가는 이게 풀리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시점이 됐을 때 그러면 자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주식 기타 채권은 방향을 어떻게 흘러갈지를 스스로 이렇게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최소한 앞으로 6개월, 1년은 부동산은 관망의 시대가 될 거고 그렇다고 주식도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1년 정도 공부하시다 보면 스스로 어떤 투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안목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을 보는 투자 상품에 대해서 보는 눈이 없으면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파트를 사야 합니까? 사야 합니까? 팔아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자신감이 없는 거죠. 보는 안목이 아직 부족합니다. 뭐 저도 부족한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한테 그런 투자 상품을 보는 눈이 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